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마지막 강의를 맡은 대한문화재연구원의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말씀 올릴 것은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해남 반도와 영산강에서 찾은 마한 항시라는 제목입니다. 1강부터 보면 동남아시아부터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제 무역 항구 도시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아마 도자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해남반도 일대에서 나온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마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한은 아마 시청자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은 문헌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문헌으로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헌인 삼국지와 진서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이렇게 국사교육과서라든가 일반 지도에 보면 이렇듯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일대에 영역을 갖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한은 백제로 귀속이 돼 나가는데요. 삼국사기에서 한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목지국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삼국지 중국 사서에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에 걸쳐 있는 50여 개국의 사회, 문화, 풍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서라고 하는 7세기 때 책에는 백제국과 주변 소국에 대한 기록과 오늘 제가 담당한 이 영산강 일대의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마한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통해 보면 마한의 출현과 퇴장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기록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원조왕 10년부터 원조왕 34년에 걸쳐서 매우 짧은 약 2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마한이 백제국이라고 하는 마한 소국으로 이제 점차 주권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삼국지 그러니까 3세기 중후반경에 아마 소설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많은 마한 사유와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실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고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고학적 자료 속에 많이 이 자료가 참고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실체가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런 모식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마한은 예를 들면 삼국과는 다르게 작은 소국들이 수개에서 아니면 수십 개씩 어우러져서 이제 그 실체가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국이라 하면 이제 소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한은 약 50여 개국의 소국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소국마다 가장 큰 행정적 중심지는 역시 이제 구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음락이 있고 또 별도의 벼릅, 소도라고도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벼릅이 있고 또 그 가장 아래 이제 촌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이런 마을의 규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렇게 장사부터 뭐 주사도 있고 하는 인물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고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이런 구급의 주인공 또 음락의 주인공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항시라고 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가 조금씩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자료 속에 특히 이제 많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여 개국 이상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 지금의 영산강 유역의 마한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려고 했을 때 문헌 속에서는 뭘 보고 이야기를 일단 할 수 있을까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삼국지에서는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마한의 서해 가운데 이제 큰 섬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호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제주도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과 마한 사람들이 배로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했다. 환가 무역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마한 땅으로 오르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지금의 전라도, 영산강, 해남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진서에 장화열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이만의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역대로 중국에 소위 미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0여 개국이 함께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요청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때 이제 마한이 과연 지금 한강이라든가 금강유역의 마한이냐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또 학자들은 영산강 일대의 마한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진서 한전에 보면 한강의 마한, 금강의 마한 세력들이 중국에 이렇게 내부하였다는, 조공하였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체가 다른 마한의 세력들이 각기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 해남반도의 마한 세력들이 전혀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사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이제 항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항구 도시를 매개체로 해서 바닷길이라고 하는 해상 실크로드 라인이 표시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지도의 정중앙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또 하나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육상의 실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상에 표있는 점점점 이런 게 아마 그 1강부터 5강까지 진행이 되면서 주요 항구들이 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다른 지도는요, 이제 목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에서 전시한 도로계에서 발췌한 건데요. 역시 이것은 이제 해상 실크로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보다 저희 한반도가 있는 지점에 굉장히 많은 실선들이 이렇게 앞 지도보다는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해상 교류가 결국은 지금의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각 민족과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정보와 사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타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항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항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권호영 선생님이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의 민족과 문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글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항시에 대한 개념, 조건, 한계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역시 항시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개방성이 가장 큰
이슈,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항시는 결국 항시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단수의 항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주요 항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영토를 만드는, 그래서 항시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산강 유역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소망과 의구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항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고고학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역시 이제 항구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은 배가 되겠죠.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배가 빨리 출현했던 것은 이집트에서 이제 갈대배죠.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배가 가장 최초로 출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오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가죽배라든가 목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유적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울산 방구대 바위그림. 이거 참 1년에 한두 번씩은 아마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26이라든가 이 그림이 많이 지금 퇴화가 돼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네 척의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가 아마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철기 시대부터 아니 청동기 시대부터 또 이런 배들이 우리나라 연안에나 근해 또 멀리 나가서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네 척의 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서양의 고대 서양의 배처럼 앞머리와 뒤 꼬리 부분이 굉장히 높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안에는 적게는 5, 6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에 가까운 소위 말해서 이 어민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해양 자원을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제 고래가 아주 큰 고래가 돼 있죠. 그래서 고래잡이에도 이런 배들을 타고 나가서 우리 선조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울주 천전리 바위그림 지금 국보 1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낙서처럼 보이지만 역시 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경주 안압지에 가면 실제 통나무 나무로 만든 배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죠. 왜냐하면 배 자료는 실은 이제 바닷속에 대부분 침몰된 자료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은 그 수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냐면 만의 항시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만의 배가 뭐냐라고 혹시 누가 질문하시면 저로서는 참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러워서 만의 배는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 또 그 이전 이후에 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하고 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장면을 올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기로 만들어진 삼국시대 배들은 제법 있습니다. 아마 이 중앙국립박물관에도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것이고요. 경주 박물관에도 또 이렇게 전시가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런 배 모양 토기들은 이제까지 보면은 가야라든가 신라 지역에서 많이 출토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직 만이나 백제는 그에 비해서 이 배 관련된 자료가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 금룡총에서 출토된 것도 있고요. 또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한 배들. 왜냐하면 이런 배들은 토기를 만들 때 그 당시 사용했던, 이용했던, 만들었던 배들의 모습을 대부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겠죠. 삼국시대 이런 배들은 5세기 내지 6세기 대부분 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동일 시기에 서쪽에 있던 망고토족에도 분명히 배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습의 배가 항시에 정박돼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겠냐.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립니다. 뭐 호림박물관이라든가 호안박물관에는 뭐 보물급 배 자료들이 많죠.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 한선 전래되고 있는 한선들의 그 민속지 자료 같이 이런 걸 보면 뗏목배라든가 또 토막배, 동해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다음 제주도에 가면 태우 이런 자료들이 사진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실존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도 근대 자료지만 과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참고 자료가 좋습니다. 또 한강에서 사용되었다는 마상이라든가 두만강의 통나무배라든가 두만강 통나무배를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이나 서로 보이는 동물들도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후반부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배라고 하죠. 보통 강에서 운영한 배들은 작은 배부터 이렇게 좀 규모를 갖는 이런 배들도 1900년 전반대까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 근대 한선입니다. 큰 돛을 달고 조선시대라든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까지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한선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라도, 영산강에서의 배 자료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나주선으로 불리우는 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도상의 그 시가지는 지금의 나주시가 되겠습니다. 곰탕으로 유명하죠. 이곳에서 이제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를 하다가 이와 배와 관련된 이런 흔적들을 지금의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주, 영산포를 넘어서 나주에까지도 이런 강배들이 계속 과거에는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산포와 배, 타이틀은 이렇게 씁니다만 지금의 영산포 자리에 가면 홍어로 아주 유명하죠. 그 홍어가 최종 정착을 했던 이 영산포의 일제강점기 사진들을 몇 장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영산포까지 오는데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사람이 먹기에 좋은 삭히는 정도가 돼가지고 영산포에서 이제 홍어가 내륙으로 이렇게 시판이 되는 그런 시장 경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산포가 서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강의 종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산포 주변은 마한, 영산강에서도 마한과 관련된 중심지를 논의할 때 바로 이곳 영산포가 최종 정착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들이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람이 많고 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등대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등대는 그대로 현재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영산포 홍어시장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배들이 1900년대 초만 운행이 돼 있던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조선, 고려, 신라, 그리고 백제, 심지어는 마한 시기에도 이곳 영산포에는 배들이 저렇게 정착을 해서 항시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항구, 포구를 형성하면서 해민들이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수중고곽이 있습니다. 고곽은 육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고곽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 바다에서 소위 말해서 해저 탐사를 해서 활동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을 수중고곽이라고 하죠. 이런 수중고곽을 통해서 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배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실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많은 시기에 배가 지금 확인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려시대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는 문헌 기록을 보면 이제 태조 왕건의 누선 기록이 있고요. 또 이제 여진족이라든가 여몽연합군 관련된 또 조은생 관련된 이런 배 종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강 앞쪽에 나가면 서해, 남해
그 바다에서 연근해에서 신고 내지는 조사로 인해서 여러 바닷속에 잠겨 있는 배들이 이렇게 발굴 조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에 이제 드러난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열거한 나주선, 달리도선, 대부도선, 뭐 안자선, 또 마도선 이런 배들이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배 자료는 실은 1강부터 5강까지 했던 대부분 도자기를 운반하고 생산하고 유통했던 그 실체, 주체가 이 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회상하시면서 장면을 보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군산 앞바다의 12동 파선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체 길이가 약 7m 정도 되는데요. 뭐 크지 않다고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배가 저 정도 규모가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 추정 길이는 약 15m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도자기들이 그대로 바다에 침몰된 상태로 드러났죠. 연대는 이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활발한 수중 발굴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양을 해서 거기에 드는 유물을 세척하고 보존 처리를 해서 이렇게 고려 자기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 부분도 일부를 수습을 해서 원래 배 모양을 이렇게 추정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실은 이제 고대 시대, 고대 사회의 배를 복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태안선이 있습니다. 태안선. 지금 이 위치와 발굴 선체 편을 이렇게 외판제입니다만은 보여드렸는데 이 태안선에서도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많은 도자기들이 그대로 다 침몰이 돼서 드러났습니다. 이 태안선에서 재밌었던 것은 이제 목간이 그대로 도자기 사이에서 출토된 거죠. 그래서 이 목간의 내용을 봤더니 탐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났습니다. 탐진은 뭐 지금의 강진 정도, 강진군 문화유산 답사기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강진 사당리 이론에서 제작이 됐던 자기들입니다. 이게 강진을 출발해서 서해로 올라오르다가 이 태안 일대에서 침몰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약 23,000점의 유물을 싣고 이 배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최대경이라고 하는 인물의 목관까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뭐 아마 소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12세기경에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다는 것. 또 신안 목포 앞쪽에 있는 신안 안자도에 가면 안자선이라고 하는 게 14세기 후반에 고려시대에 이렇게 선박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배 자료들이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만항시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뭔가 좀 만의 배도 있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이 항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시기는 좀 늦습니다만은 뭔가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식의 항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고민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목포 국제 신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포가 이렇게 커진 배경은 일제강점기 때겠죠. 그때 가장 커져가지고 지금은 약간 쇠락한 기미 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만 아니면 이제 목포 이 항에서 중국으로 여러 항구로 관광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딘가에는 이제 만식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은 지금의 서울입니다만 풍납토성인데요. 항시가 있었으면 어떤 걸 항시라고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항구 도시인데요. 도시면 규모가 꽤 커야 됩니다. 근데 풍납토성은 한 국가의 수도성이기도 합니다만 한강이 저렇게 연접해서 성을 만들고 왕이 거처를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왕래가 되고 교육이 되고
이게 아마 항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항시 국가의 수도.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영산강이나 해남반도에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저는 고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고고학은 문헌도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주요 자료는 물질 자료죠. 발굴 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하에서 매장돼 가지고 점차 우리 눈에 드러나는 유적, 유구, 유물로서 과거 문화를, 역사를,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고고학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고고학이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장의 지도는 마한 유적 조사 현황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가 지금 2018년 기준인데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건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장문화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들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고학의 한계성이기도 하지만 고고학 학문의 역동성을 또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의 변화를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하면서 연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발표를 잘 하는 분들은 아마 논문의 수명이 좀 오래 갈 것이고 보이는 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논문의 수명이 짧아지는 아주 역동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항시와 고고학은 굉장히 유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마한 초기에 유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죠. 마한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를 대체로 기원전 한 2세기 전후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시기 자료는 아직 충분치 않다.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유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한에는 앞서 중국 문헌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밖에서 보면 무덤과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수열식 땅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면을 만들고 겉에는 이렇게 풀과 흙을 덮어서 문을 만드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덤의 봉분처럼 보이는 이런 집들이 마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토기에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형을 높여 얹어서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한은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은 집자리들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다양합니다. 저는 뭐 재밌게 해보자고 신혼형, 핵가족형, 대가족형 이렇게 했습니다만 규모가 아주 작아서 2명 이상 들어가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규모가 있고 또 한 서너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또 10여 명이 활동해도 충분한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 사람들도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집 모양을 선택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그 안에서 생활 모습을 상상해서 표현한 거죠. 또 이런 토기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된 토기들인데요. 보통 전시실에 다 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역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덤을 씁니다. 이것은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하얀 이렇게 페인트 칠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죠.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가진 게 영산강 유역, 해남반도 일대 마한 사람들의 가장 고유한 무덤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닥따닥 연접해서 붙이는, 그래서 다 모여있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저런 무덤의 풍습이, 매장 풍습이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것은 길이가 길게는 100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무덤에도 100m 길이가 넘는 무덤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 무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마흔 사람들의 무덤은 봉분, 즉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봉분을 덧붙여서 평면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습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m가 넘는 경우는 하나의 봉분이 최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덧대지고 덧대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큰 규모를 갖는 그런 풍속 속에서 무덤 문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죠. 특히 이제 금강역도 그렇고 한강역도 그렇고 또 낙동강이라든가 아니면 경북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전라도 그 중에서도 영산강 일원의 마흔 사람들은 이런 무덤 문화를 꽤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영산강역의 마흔 세력이 국사교육과에서는 아직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삼국에 못지않는 독자성 속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해 갔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다리꼴 무덤에는 이런 항아리 무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기온전우라고 한 글자, 위쪽에 보이시는 이런 무문토기 계열의 온간들이 최초의 온간입니다. 이건 이제 마한 초기, 그러니까 기온전후 시기에는 이렇게 작은 온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덤을 씁니다. 온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목관, 흙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관재를 사용했던 목관을 넣는 이런 풍습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은 온관이나 목관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거의 전역에서 다 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매장 풍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시간이 지나고 기원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또 소국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무덤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때 그럼 영산강유역은 무슨 무덤을 썼느냐라고 보면 이 사진의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큰 대형의 항아리 무덤으로 변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산강유역의 온관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의 온관문화는 또 마한을 이야기할 때 영산강유역사의 마한 세력을 이야기할 때 온관고분 사회라고도 학자들에 따라서 칭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큰 항아리 무덤은 길이가 길게는 3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아리 하나의 길이가 3m는 아니고요. 항아리 두 개를 합구한 캡슐처럼 합구한 전체 길이가 제일 큰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m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큰 항아리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가는데 약 100년 단위로 온간의 스타일이 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3세기에는 약간 규모는 작지만 목을 가지고 밑부분이 저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4세기에 이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점차 둥글둥글해지면서 목도 약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들어가면 목이 밋밋해지고 밑도 더 펑퍼짐해지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 온관 자체가 뭔가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제가 발굴 조사를 참여했던 무안 사창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덕암 고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농로를 개설하다가 이 고분이 좀 훼손이 돼서 긴급하게 좀 발굴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무덤의 최초 주인공은 이 두 분입니다. 이렇게 처음 노출된 당시인데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두 분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관 바깥쪽에는 소위 말해서 부장토기, 시신을 묻고 나서 마지막 의식을 할 때 사용했던 토기가 그대로 같이 깨묵거리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간 주변으로는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건 눈이 아니고 점토, 개흙이라고 그러죠. 개흙을 황토와 버무려서 만든 점토로 온간을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아리만 놓고 흙을 바로 덮는 게 아니고 저는 밀봉토를 가지고 전체를 싹 이렇게 덮습니다. 미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 위쪽을 열어놓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저렇게 시신은 이미 다 이제 부식이 됐고 거기 같이 넣었던 토기 몇 점과 그 다음에 칼이었습니다. 허리나 발치 쪽에 칼, 또 작은 칼을 이렇게 부장한 두 분의 주인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무덤들이 마한 사람들, 항시를 이야기했던 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무덤 양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예쁘죠.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원관 안에서 나온 유리구슬인데요. 유리구슬은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금은 비단보다 구슬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구슬을 옷에 꿰매고 목에 걸고 귀에 거는 풍습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마한시기 고분을 조사하면 이런 구슬은 기본적으로 다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과학이 발달하고 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유리 구슬들이 현지에서 제작된 원료가 좀 드물고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원료로 다른 지역 원료로 만들어진 유리구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런 유리구슬을 놓고도 실은 한반도와 중국 또 동남아시아 서역 이런 지역 간의 국가 간의 항시 간의 교역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고고 자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은 발굴 조사를 할 때 이런 유리구슬은 항시를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무덤들에서는 그 유리구슬 외에도 이런 토기 또 철기 이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무덤들은 지금과 같이 모든 일반 사람들도 지금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크게 구분 없이 거의 같은 무덤을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드러난 무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일반인의 무덤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상위층 아니면 집에 관련된 힘을 가진 자들의 무덤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구하기 어려웠던 유리구슬이라든가 또는 철기 이런 유물들이 같이 들어간 무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피상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고고학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물들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정도 된 유물들입니다. 많이 출범을 한 즈음이죠. 이렇게 되면. 자, 항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유적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이동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오늘은 뭐 KTX를 약 2시간 정도 타고 오면서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도 못하고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런 고대 사회도 이렇게 사람은 분명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없는 것을 어디인가에서 구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하는 유통 그런 구조가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차, 배, 뭐 지금은 이제 아주 이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비행기가 되겠죠. 교통수단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한 시기에는 육로가 거의 이렇게 잘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로 물길을 이용한 사람의 이동과 또 물자의 유통이
중심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도 대부분의 큰 유적, 중심 유적들은 물가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풍납토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강 바로 옆에서 왕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교통로에 가까운 곳에 행정, 또 사람의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점의 유물을 가지고 유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각자들이 보통 유물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유물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합니다. 이 두 점의 조용문 청동기거든요. 한 점은 전라도 영광, 굴비로 아주 유명하죠. 영광 수동유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아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영광 IC 부지가 바로 이 유물이 나온 유적지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유물은 거의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틀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제작을 했다면 머릿속에는 동일이란 어떤 기한을 염두에 해서 이런 청동기가 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유물이 거의 같은데 한 점은 고성, 경남, 고성에서 나오고 한 점은 그보다 훨씬 먼 영광, 수동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유물이 지역을 달리하고 바다, 배경이 됐던 바다를 달리해서 나왔을까요? 결국 이건 항시와 관련된 겁니다. 또 해상 교통로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두 점의 유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영산강, 해남반도가 있는 한반도 서남해, 연안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구글에서 약간 각도를 높여가지고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노란 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육지 가까이에서 이제 연안 항로. 지금의 배들도 대부분 저 선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연안 항로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이 이제 주 항로가 되겠고, 약간 가느다란 점선으로 이렇게 실처럼 표시한 부분이 하천, 이게 강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사진의 왼쪽에 가장 길게 가느다란 선이 있는 부분이 영산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두 줄이 이제 해남 반도에서의 작은 해상 하천 교통로가 되겠고요. 그 위로는 이제 탐진강, 그래서 강진 장흥으로 쭉 들어가는 탐진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예를 들면 가야 지역에서 전라도를 거쳐서 백제 지역이나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저런 연안 항로의 선을 따라서 해상 교통로, 배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배들이 이동하는 와중에 실은 이제 큰 강이 있는 내륙으로는 또 사람들의 왕래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겠죠. 또 하나는 항시 유적이라고 했을 때 항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물건만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배들이 거기서 쉬면서 물자도 바꿔주기도 하지만 배를 또 수리를 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이야기, 입을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고장의 사람 이야기, 다른 고장의 사건, 문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옮겨 다니겠죠. 그러면서 항구 도시가 그래서 포용성, 다양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한 4개 정도 유적을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영산강에서 일부, 그리고 해남반도에서 일부, 대표적인 항시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점으로 고고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점들은 뭐냐면
온갖 무덤들이 확인된 고분 유적을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점점점점이 있지만 뭔가 가장 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지금 장면의 아래쪽 보시면 좀 점들이 이렇게 크고 밀집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영암을 포함한 지금의 나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무덤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영암과 나주라는 점만 봐도 이 영암 나주는 마한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산 중심지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간의 보고,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산강 마한의 중심지 나주 항시는 그럼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이 사진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덕산리 고분군을 전경으로 해서 찍은 장면입니다. 저렇게 큰 고총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 사적이죠. 여기는 왕들의 무덤만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만. 묘하게 현재까지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에 큰 강이 영산강 본줄기가 되겠고 큰 강에서 한 줄기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뻗어오르는 작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 선의 종착지가 지금의 이 국립나주박물관이 자리한 반남면, 나주 반남면 일대. 여기에 가장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 반남면 일대에 대안리, 덕산리, 신촌리 이 세 개에 걸쳐 있는 무덤들을 하나로 묶어서 반남 고분군 이렇게 해서 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물관이 또 여기에 설립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무덤만 있지 항시와 관련된 어떤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적은 아직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왜 없을까가 참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 일대의 항시의 실체를 찾는 학술 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잠깐 이 반남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아픈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17년 정도 즈음에요. 우리 반남면에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오른쪽 두 장의 사진은 흑백이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위쪽에는 보면은 일본군의 모자를 쓴 몇 사람과 아래쪽에 우리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인부 몇 명이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 발굴 장면입니다. 저는 발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굴입니다. 그 주인, 이걸 주도했던 자가 일본인이었습니다. 야스이 세이지. 그 자리에서 약 2주 정도인가요? 2주 정도 만에 마한 왕묘로 추정되는 무덤 하나가 한겨울에 파헤쳐집니다. 왼쪽에 있는 만화 장면은 그와 관련된 그 지역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제작에 참여했던 이제 역사 만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영산강 유역의 첫 번째 발굴 조사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지를 못했고 유물을 수습하는 그런 정도로 발굴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17년 100년이 그 발굴, 이게 도굴입니다. 이게 도굴이 된 100년 만에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그 당시 출토됐던 신촌리 고분 금동관에 관련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 특별전이 전시가 됐었죠. 아픈 역사이면서 귀중한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17년에 했던 그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도굴 당시의 사진이겠죠. 그 온간 하나의 안에서 굉장한 유물이 나옵니다.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흑백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 안에 보면 이 금동관이 바로 사진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보일 겁니다. 머리 쪽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관이 씌워져 있었고 발 쪽 부분에 금동 신발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물이죠. 지금 이제 보존 처리하고 해서 원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화려한 유세품들이 온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제 유신제로 사용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만이냐 백지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이런 유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당시 항시 국가 수준의 큰 정치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곳은 국보 400 아니 사적 404호로 지정된 나주 보감리 일대 고분입니다. 이거 위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이곳에는 지금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죠. 나주에는 두 개의 중심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반남면 일대 중심지가 있고 또 한 곳은 이곳 보감리 일대 중심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고분이 한 서너 개가 보일 것이고 아래쪽은 뭔가 이렇게 땅이 파헤쳐진 듯한 발굴 장면입니다. 원래는 7개 저는 큰 고분이 있었는데 경지 정리를 하다가 3개는 훼손이 되고 4개만 남아있다가 하나가 발굴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서는 무덤 하나에서 무려 41개의 이렇게 무덤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방의 시기는 약 300~4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41개의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회상을 해보면 언론에서 아파트형 고분으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약 4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곳이 바로 영산강 변에 접해 있는 유적입니다. 이거 뭐냐? 강변에 접안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마을,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무덤이 만들어지고 귀중한 유물들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돌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무덤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4개의 온간이 매장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간은 영산강 유역 많은 사람들의 무덤의 아주 기본 양식입니다. 그 온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역시 금동 신발이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금동 신발의 밑판입니다. 밑판에 보면 이렇게 고기 문양의 장식이 이렇게 달려 있죠. 역시 이 바다와 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자기 죽음에 같이 넣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 항시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식사를 하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물 2점으로 금동 신발이 지정 예고가 됐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늘 보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창 봉덕리에서 나온 금동 신발하고 이 나주 정촌이라고 하는 금동 신발 이 2점이 보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나주 보감리에서 나온 금동 신발과 바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고분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지역 안에 무덤 2개가 발굴이 됐는데 무덤 그 2개의 무덤에서 모두 이런 금동 신발이 출토됐다라고 하는 것은 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시 국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유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나주를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의 광주의 한 유적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산강 내륙 종점에 저는 항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광주 신창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고속도로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시내로 막 들어올 때 시청으로 나가는 바로 직전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퍼런 물줄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영산강이죠. 역시 강을 영산강 본류를 바로 연접해서 이 유적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유적은 1963년도에 첫 조사가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의해서.
오늘 뭐 인문자산 강좌도 서울대학교 같이 공동 개최를 합니다만은 지금 고인이 되신 김올룡 산불 선생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2주에 걸쳐서 온갖 63기를 발굴합니다. 그때 이제 이 유적의 중요성이 알려졌고 이후에 현재 23차례 발굴이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속한 기관이 현재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내년에는 체험 전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창동 마한 유적의 중요성을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엄청난 내용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뭐냐면 스님 말에는 저습지라고 하는 퇴적 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m에 걸쳐서 왕겨, 저희들이 이제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탈곡을 하면 나오는 껍질 있죠. 이 왕겨가 1m가 넘게 두텁게 쌓인 층이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농경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많은 저렇게 시민들, 어린이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오셔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마한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그런 왕개를 생산했던 경작, 농가 밭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게 실은 고고학의 매력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런 인골이 나왔고 수많은 목 제품들, 칠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곳에 항시라고 이야기할 수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왔죠. 동전입니다. 동전. 많이 흐트러졌지만 이 동전은 당시 국내 화폐가 아니고 중국 신나라 화폐입니다. 화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신나라 화폐 화천이 딱 한 15년 정도 사용이 된 걸로 아는데 이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됨으로써 신창동 유적에 중국 화폐가 있었다. 이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거기에서는 이런 중국의 화천뿐만 아니라 중국의 낭낭토기, 또 일본의 야요이 토기, 그러니까 국제적인 유물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저런 토기는 단순히 토기가 아니고 토기 안에 무언가를 담아온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도 있었고 화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항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창동 오르는 바로 길목에는 2015년 겨울에 또 동전꾸러미가 엄청 나온 무덤 하나가 조사됐습니다. 이 또한 신나라 화폐입니다. 저는 상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마한 상인들이 항시 해로를 통해서 중국과 먼 곳까지 교역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평 신흥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백색 토기, 낭낭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또 마한의 이런 사다리꼴 무덤에서 출토가 되기도 했죠. 이런 유물들은 한강의 초입부인 김포라든가 파주 일원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현지에서 제작된 게 아니고 외지에서 제작이 돼서 들어온 유물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담아서. 그런 유물들이 김포뿐만 아니라 한강 아래인 영산까지도 과거에 기원 후 3세기에도 전개가 됐었다. 또 한평 내륙에는 이 상공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중국 산동, 요동에서 유행하던 경영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무덤에 부장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면 항구 도시 배는 못 찾았지만 고고학 유물로서 충분히 우리가 항시와 해상 교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 이것들을 재해석하고 다듬으면 항시를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토기는 한평에서 출토됐는데요. 이게 옆에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만 작은 보시기 같은 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림이 새겨졌는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코가 뭉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길쭉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체형은 아니죠. 서역인 것 같습니다. 서역인. 서역인 어떤 분들은 이제 승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아주 이국적인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마한 시기에
또 삼국시대에 한평 내륙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교역을 하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유물 외에 최근에 나주에서 선착장이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한 시기에 선착장을 두른 소위 말해서 해촌이죠, 해촌. 바닷마을이. 이런 도면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나르다케 유적이라고 있는데 그 모형도 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당시 물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길도 있고요. 이렇게 길이 있고 양쪽에 도랑 같은 층구를 내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었고 이런 마차들로 물건들을 운반했던 윤건 마차 바퀴원들이 질비하게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해남반도, 그러면 한번 좀 해남반도에서 마한 소국이자 항식 자료는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해남의 궁곡리라고 하는 곳인데 저 멀리 지금 바다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구릉 위쪽에서 찍은 건데 구릉 위쪽은 바로 유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유적은 궁곡리 폐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죠. 449호로 지정 관리가 돼서 지금 매년 학술 발굴 조사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곡리 폐총 주변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좀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이렇게 뭐 신정, 두모리, 방처, 환해 하는 폐총들이 질비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 폐총들은 뭐냐면 소위 말 쉽게 말씀드리면 조개, 폐각, 버려진 폐각층이 쌓인 것을 폐총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좀 폐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쓰레기 더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데 실은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그 불성실한 생각이고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실은 폐총이죠. 그 안에 자료들이. 그래서 이런 폐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곳이 거의 심상치 않는 곳이다. 이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총 사이에 보면 지금 논으로 이렇게 개간된 간척지가 보이죠. 실은 저 부분이 다 과거에는 이 폐총이 만들어진 사용될 당시에는 전부 다 바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두모리 폐총이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방파제는 일제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전에는 왼쪽에 보이는 바닷물들이 만수가 되면 전부 다 폐총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도 수많은 배들이 들락달락 했을 것이고 큰 태풍이 치면 이렇게 많처럼 오목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배들이 피해서 안전하게 임시 정착할 수 있는 곳이로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큰 바다 쪽에서 내륙 쪽으로 보면 저렇게 만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산 쪽에서 흘러내려온 하천들이 합수로 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큰 산을 뒤에 두고 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흐르고 가장 마지막에는 어자원이 풍부한 넓은 해양이 펼쳐져 있는 이런 곳이 저는 해남반도의 마한 소국이자 항시의 경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차례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해남 궁곡리 폐총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폐총은 이렇듯 층이 쌓이게 되는데요. 제일 아래층부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시간표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폐총이 쌓인 연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연대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정보냐?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죠. 거기서 수습한 이런 어패류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더니 예를 들면 생선뼈 종류는 숭어, 농어, 또 돔, 황새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 나온다. 또 동물뼈로는 멧돼지, 사슴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걸 단지
먹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획득을 해서 뭔가 1차 조리를 해서 항실이라는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도 팔기도 하고 소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창굴 꼬막들이 한 7, 80%가 나왔답니다. 지금 아주 제철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발굴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큰 항아리 속에 생선뼈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 항아리는 뭐냐면 한평 석계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 석계는 정말 내륙입니다. 꼴짝이도 저런 꼴짝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민어뼈가 담겨진 항아리였어요. 결국 저 안에 민어를 염장을 했던 무엇을 했던 해가지고 바다 쪽에서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륙 사람들이 소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방홍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70m급의 고분이 조사됐습니다. 그 고분 앞에 문 앞에 제사를 지냈던 토기 하나를 열어봤더니 생선뼈가 저렇게 담겨져 있어요. 무슨 생선이냐? 정확히는 아마 동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육안 관찰로는 도움뼈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 자원들이 이런 토기 안에도 저렇게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항시를 통한 해산물의 유통 그 과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오늘 항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귀중품이라든가 또 자기적이 없는 외래품 이런 것들은 점을 찍어보면 전부 다 바닷가, 강가에 다 점이 찍힙니다. 그 점은 곧 항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고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곡리에서는 낭낭토기도 보인다고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천도 보이고 또 유리구슬도 동남아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유통이 됐다. 또 일본의 토기도 보이고 또 제주도 토기도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시장이 형성됐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 토제추가 있습니다. 저울추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물질 자료들이 유적의 성격이 항시다. 이런 내용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화천, 중국의 화폐가 출토됐던 화천 분포도입니다. 다 바닷가 쪽이죠. 대부분이. 강 쪽이라든가. 그래서 이 궁곡리 일대는 처음에는 이런 중심 분포도가 있다가 점차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을 합니다. 항시는 권호영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중심지가 이렇게 여러 곳이 있고 점차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해로가 바뀐다든가 항만이 바뀌면 중심지도 바뀐다는 뜻이겠죠. 이런 지도의 시기지별 분포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4세기 때 갑자기 소멸해버린 이 마한 세력들의 무덤입니다. 4세기 중엽 정도에 약 70여 개의 무덤들이 있다가 스톱이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무덤을 만들지 못하죠. 이런 칼을 부정하고 철기를 부정하고 유리구슬을 목에 걸었던 마한 사람들의 무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저 바다 만 건너편 쪽이 궁곡리 표청이고요. 지금 이쪽은 그 반대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철정들이 한참 유행하고 유통됐던 시기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럼 왜 사라졌을까 했을 때 실은 일본서기 기록입니다만은 영산강 유역을 놓고 이야기할 때 369년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69년조에 이 해남반도 일대의 백제 근초고왕이 친정은 아니지만 아주 괴멸을 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과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진 유적이어서 아주 흥미롭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의 끝이 되겠습니다만 말 사육과 관련된 교육 항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남 만이총이라고 하는 고분을 조사하다가 드러난 내용입니다. 둥그런 무덤 중앙에 무덤 한 개가 드러났는데요. 이런 색다른 무덤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물이 고스란히 한 점도 도굴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출토가 됐습니다. 이런 화려한 유물들도 있습니다. 청동 거울부터 또 유리구슬, 또 옥, 또 금박을 씌운 석재, 고곡 이런 유물을 과연 누가 장착을 했을까? 이 피장자는 누구지?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토기가 출토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 위쪽에 보면 서수형 토기라고 해서 용 내지 천마와 같은 말 모습의 형상화해서 만든 토기 관념이 있습니다. 천마도 경주에 가면 천마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토됐던 이런 상형 토기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라산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 이후에 몇 해 전에 바로 옆에서 발굴 조사를 하다가 이런 그림의 회화가 그려진 토기 쪼가리가 나왔어요. 사람과 말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소위 목장, 마장과 같은 그림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저 무덤방의 상형 토기, 서수형 토기가 저는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토기가 나와 있는 바로 같은 유적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화폐, 화천이 약 14점 정도인가가 수습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최근에 개발한 나노 CT 촬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화천, 다 많이 훼손이 된 화천을 CT를 해봤더니 저렇게 글자가 화자, 천자가 명확히 CT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화폐가 있고 말 상형 토기가 있고 말 그림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유적의 성격이 말을 다루는 마한의 항시와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두 유적의 전경입니다. 도로를 놓다가 말 그림이 나왔고요. 화천이 출토가 됐고 도로 끝부분에서 약 200m 정도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하천 하나가 결국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상 교통로의 물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끝으로 이제 마한 시기에 이 항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저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제부터 저는 이제 항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풍납토성과 같은 이런 거대한 규모의 경관을 다 갖춘 이런 항시들이 과연 우리 영산강이나 해남반도에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앞서 중요한 몇몇 유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은 고고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그 유적을 상대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유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유물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따라서 숨겨질 수 있는 항시가 우리 눈앞에 저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마한의 항시 경관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모든 실체가 저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런 항시 관련해서 동남아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걸쳐서 나오는 이런 온간에 저희들이 집중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도 있고 유튜브에 세미나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온간이라고 하는 문화가 해양 문화이더라고요. 바다를 배경으로 했던 민족과 국가에서 중시했던 무덤 스타일의 한 종류가 이런 항아리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항아리 무덤들은 기원 후 1, 2세기에 대부분 다 소멸합니다. 다른 무덤으로 다 교체가 되는데 영산강 유역에서만 기원 후 6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더 이 항아리 무덤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매장 풍습이 유지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마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한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영산강의 이 온간 문화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고 또 그와 더불어 이 국제적인 이런 무역의 주인공도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하는 항시도 저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을 소개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다음에 혹시 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실체적으로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발표를 잘해서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자료에 나온 한선과 토기에서 보이는 한선 사이의 형태적 유사점이 큰가요? 근대 자료에 나오는 한선과 토기에서 보이는 유사점, 유사점이 크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근대에는 이제 바다의 육지와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느냐가 실은 이 배의 발달사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해 항해를 하느냐, 원근해 항해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배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파도하고 싸움, 물길과 싸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물건, 수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사점은 있다 없다로 양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별로 발굴된 배 모양 토기의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배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까요? 배 연구자들, 이 배 모양 토기를 하신 분에는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화면 중에도 보면 배 그림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배 형식이 그렇게 바뀌어갔을 거라고 하는 그 배 토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세기, 6세기 이렇게 양분하던데요. 그런 부분에서 모양도 바뀌어간다. 토기 모양으로도 시기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오늘 또 질문에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산강 유역에서 마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마한 역사 문화 보고원의 금년도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 이전에 우리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나머지 여타 지역에는 고대 문화가 사만의 문화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산강 유역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산강 유역의 결국 마한 문화는 무엇인가, 또 한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금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지역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된다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가는 이런 것들도 한층 더 우리가 포용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